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긴축 우려로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또 오늘 공교롭게도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열립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혜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선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긴축 우려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도 상당히 고민이 될 텐데 오늘 주제를 좀 보면서 차근차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금통위 개최 임박, 대내외 변수가 상당합니다. 지금 중동 이슈부터 여전히 긴축을 고수하고 있는 연준까지 오늘 뭐 대부분의 하우스 이제 채권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을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매파적 동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그리고 변수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은 결과만 예상을 먼저 해보자면 동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장일치로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지금까지 금통위원들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거의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늘 발표될 동결과 함께 여전히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는 듯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매파적인 동결이란 표현이 굉장히 적절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여전히 이제 물가에 대한 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3% 후반대까지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에 대한 그 전망 경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망 경로라면요.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10월 달에 다시 둔화가 될 것이고 연말 경에는 3%대, 3% 내외의 상승률이 기록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근원물가 측면에서도 둔화세가 수요 측 압력 완화라든지 내지는 이제 기저효과 등을 고려를 해서 둔화 흐름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물가 전망 경로가 유지되는 가운데 앞으로 성장에 대한 전망 경로도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통화 정책의 방점이 금융 안정에 찍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이라고 하면요,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가계부채 문제일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시금 증가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9월달 지표를 보시면 물론 8월달 대비해서 증가폭이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이거는 9월달에 추석 연휴가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수요 측면에서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었을 텐데 10월 달에 그 규모가 다시금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가을철에 보통 이사를 많이 한다라는 수요 측면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9월 달에 이러한 좀 가계 대출 증가세를 억제한 요인들이 해소가 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매매 거래량 측면에서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들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봤을 때 10월 달에 다시금 이러한 가계 부채가 주택 대출 중심으로 다시금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가계부채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창용 총재가 강조를 하고 있는 바가 이거예요. 네. 적절한 그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한 80% 내외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 100%를 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게 단기간에 디레버리징이 되긴 어렵겠지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거의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디레버리징이 계속해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가계대출이 높은 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현 상황에서는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GDP 대비 비율을 높일 정도로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면 추가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아마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동결이 나오겠지만 입장, 이런 스탠스는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계부채가 80% 수준이 적정하다. 네. 지금 101% 정도인데 네. 1년간 한 4%포인트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디레버리지. 네. 앞으로 20%포인트가 하락을 하려면 그 말인즉슨 지금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결도 연준보다 먼저 동결했기 때문에 네. 연준보다 또 먼저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도 있죠. 물가도 생각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 경기도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를 빼고 보면 사실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까지도 온 거는 맞아요. 근데 또 한미 금리 차는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둘러싸서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약간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금리 얘기, 인하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주가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기 수출이 조금 회복되지만 마이너스이고 내수는 굉장히 침체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또 약간 또 회복의 탄력을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 얘기를 벌써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마도 대부분의 의견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연초나 내지는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저 역시도 그랬지만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전망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상저하고의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저하고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멘텀이 두 가지로 제시가 됐었는데 한 가지는 중국 쪽에 내수가 회복이 되고 리오프닝이 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IT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수출 중심으로 이제 외수가 회복되는 그림들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들, 이 두 가지 모멘텀 모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장을 끌어올릴 만큼 과연 나올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었고요. 그렇다면은 한국은행 전망보다는 다소 부진한 경기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물가도 못 빠지고 있고 성장 전망은 당초 예상보다는 부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인하가 조금은 빠르게 연준보다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금 뷰를 바꿨냐라고 한다면 네. 한국은행의 입장이 조금은 이 전망 측면에서 성장에 대한 전망이 너무 완고한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1.4%의 성장 전망치인데 이 전망치에 대해서 물론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만 나쁘냐? 아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러하고 전반적인 흐름이 이러하니 이 1.4%라는 숫자를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물가에 대해서는 안정 경로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뷰나 해석도 네. 그리 나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여전히 이제 가계부채나 금융안정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금융안정이라고 함 내지는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긴축적인 스탠스는 조금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말고도 대부분의 이제 위원님들이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을 1분기에서 2분기로 좀 다 미루신 것 같고요. 네. 2분기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에 앞서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지금 인하를 방해를 하냐라고 네. 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계속 반복드렸듯이 가계부채 문제와 같은 금융안정 가계부채. 문제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연준의 스탠스일 수 있습니다. 네. 연준이 지금은 하이어 for longer, 오랜 기간 동안 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역시도 대내외 금리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환율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하나의 주요 변수일 거고요. 세 번째로는 물가 측면에서 유가가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7월 말부터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를 비롯한 이런 에너지 가격이 다시금 반등을 함으로써 최근에 글로벌리하게 헤드라인 중심으로 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헤드라인 물가 전망 경로를 훼손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헤드라인 물가 전망 측면에서 경로가 다소 상회하는 듯한 지표가 나올 수도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상방 요인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도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2분기쯤이지 않을까라 보시는 게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가계부채 유가 반등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들이고 네. 더군다나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안 볼 수가 없는데 또 오늘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에 나온 소매 판매가 또 괜찮았어요. 뭐 우혜영 연구원님께서는 미국 소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왔던 소매 판매가 좋았던 게 뭐 바펜하이머 효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오늘 저녁에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입에서 도비시암을 그러니까 약간 비둘기 완화적인 스탠스를 기대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간밤에 윌리엄스 총재도 다소 비둘기 스탠스를 갖고 계신 분인데도 이 하이퍼롱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겠죠. 네, 지금은 이제 11월 달 정책 결정을 동결로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9월달 전도표 상에서의 기준금리를 달성을 하려면 12월달 회의 인상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파월 의장이 도비시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12월달도 금리 인상 없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금리가 먼저 반영을 하면서 빠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최근에 다수의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들 중에서 주목하실 만한 부분들이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금리가 올라와 올랐기 있기 때문에.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기준 금리 레벨에서 지금의 시장 금리 레벨이 추가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제 매파적인 입장이나 도비 시장 입장보다는 이렇게 좀 추가 인상을 여전히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9월달 FOMC 의사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다수의 위원들이 추가 인상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위원들은 인상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것만 봐도 현재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이렇게 갈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너무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경제 지표에 의존해서 따라서 정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사실 소비 지표가 좋게 나온 거는 이제 추가 긴축이나 이제 기준금리를 높여놓은 수준을 조금 오래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을 사실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기대나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레깅이 있다, 시차가 있다라는 점도 있을 거고요. 네. 앵커님 언급 주신 것처럼 연체율이 가계의 연체율이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라든지 네. 카드 대출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점들 네. 이거는 이제 수중에 돈이 없다라는 그렇겠죠. 점이나 내지는 이제 과잉 저축, 이렇게 잉여 저축이 점점 더 소진이 되고 있다는 점인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소비가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는 전망을 사실은 방해하는 하나의 지표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표가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지표가 좋을 거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다만 지금으로서 이제 시장의 이제 연준의 발언들, 파월장의 발언들은 이제 가격 변수를 변동시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파적인 얘기들을 좀 해주면서 지금의 금리를 유지를 해서 추가 긴축을 하지 않더라도 당분간은 긴축의 영향, 긴축의 효과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도록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도록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에 오늘 진짜 밤에 있을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은 네. 도비시한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생각은 저 말고도 다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시장의 반응이 기존의 입장 그대로네 내지는 매파적으로 얘기할 것 같았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는 11월 동결을 하더라도 12월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 내용 정도만 조금 파악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오늘 국채 금리라든지 네. 시장이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매파적으로 나오더라도 오늘만큼의 반응은 아닐 수 있다. 다만 긴축적인 스탠스는 더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 금리가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10년물이 지금 16년 만에 어제 간밤에도 한 4.9%까지도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10년물이 5% 뚫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상단이 5.5라고 보면 여전히 10년물이 50bp 가까이 언더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미국채 금리가 5%를 물론 이제 지금 4.9에서 5% 간다는 게 큰 의미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있잖아요. 5%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5%를 뚫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시장이 소위 말해서 경제가 조금 둔화 내지는 침체에 빠지는 걸로 가야 꺾이는 건지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5%라는 거 자체가 물론 지금으로부터 한 10bp가 넘으면 올라가죠. 달성할 수 있는 레벨이긴 하지만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5%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냐? 있죠. 왜냐하면은 있다. 사실은 이제 뭐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하이어 for 롱거라는 인식이 지금은 약간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연준의 위원들의 발언이나 내지는 경제지표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도 뭐 7월이었다가 6월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제 기준금리 결정 자체가 언제까지 높게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것 역시도 장기물 금리에 대해서는 상방 리스크를 줄 수 있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연내에는 침체 없다는 의견 다 동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내년에도 침체가 없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기준금리라는 게 이제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고 시장금리라는 거는 그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프리미엄들이 붙어서 이제 그것보다 높게 유지가 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5.5%의 기준금리 내지 5.6%의 기준금리라고 하면 그게 기준이 되고 나머지 시장금리, 국채나 뭐 회사채나 다 그 금리들은 이 금리를 그 높은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지금 왜 금리가 낮냐라고 하면 내년에 그래도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점과 경기가 정말 버틸까에 대한 인식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전망했던 시점에서의 스프레드는 한 140bp까지 벌어져 있었어요. 네. 기준금리와 10년물 금리가 100bp 넘게 벌어져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이제 축소가 돼서 50bp 정도 차이가 난 상황인 거죠. 이제 앞으로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또 추가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거냐 어디까지 이 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장의 기대나 내지는 경제에 대한 전망도 더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수급 측면도 있겠죠. 최근에 재정 지출 측면에서도 이제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뷰가 나오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국채를 발행을 하겠죠. 그럼 그렇죠. 당연히 수급 부담, 공급 쪽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수요 측보다는 공급이 좀 더 우세한 우위에 있는 상황이 만연이 된다면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 문제, 심리 문제, 정책적인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좀 상단이 열려 있을 수도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중순에 임시 예산안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예. 다시금 의회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언급될 수가 있거든요. 신용등급이 지금 트리플 A, 뭐 더블 A 플러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S&P나 피치 이런 데서 또 추가적인 강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는 또 프리미엄, 디폴트 프리미엄이라든지 추가적인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올리는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장기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금리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위가 좀 열려 있는 장세이지 않을까라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전망이다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금리가 위로 열린다라는 것은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는데 1억을 맡기면 450만 원을 주는 네. 예, 은행 상품도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금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 투자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예금이나 적금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이클들 이를테면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았을 때 지금 5%라고 따지면 지금 배당주 투자할 바에는 네. 채권 투자 예금 적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사실 또 연준이나 한국은행은 그걸 또 바라고 있는 건데 자꾸 소비하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경기 고용 더 불어질 때까지 우리 금리 올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의 높은 금리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지 뭐 간단한 팁이나 아니면 전망을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그렇죠. 이슈겠죠. 그러면 뭐 저희 같은 또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예금 금리가 높아져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문제는 채권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만기를까지 보유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높은 쿠폰 금리는 되게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ETF나 뭐 중간중간 채권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것들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금리가 좀 빠져야 수익을 얻을 수가 그렇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기까지 그냥 채권을 보유하거나 내지는 예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이 굉장히 레벨 측면에서는 이득이 되는 시점인 것 같은 반면에 중간중간에 되게 ETF나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런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금리가 먼저 빠질까? 어떤 금리가 덜 오를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ETF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단기물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단기. 네,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 인하가 한두 차례밖에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단기물은 그거에 맞춰서 빠질 수가 있는 반면에 장기물은 이미 50bp
넘게 밑에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시점이 좀 뒤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기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상단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단기물은 기준금리 레벨 인상을 이제 없다라고 했을 때 많이 이제 더 거의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물에 대한 ETF나 단기물에 대한 채권 투자는 지금 조금 적기인 것 같고요. 만기까지 보유한다라고 하면 뭐 쿠폰 높은 걸로 이제 아무거나 골라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있고 그리고 그 앞서서 한국은행에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동결의 가능성을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회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